자, 이번에는 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폼은 화면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다는 기본 단위이고요. 여러 개의 컴포넌트를 배치하고 실제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환경입니다. 자, 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프로퍼티 메소드 이벤트를 정리를 해봤고요. 여기서도 문제풀이 형태로 함께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해당 툴에서 EXE 서비스에 있는 3번 소스를 4번 exe 언더바 챕터 4 언더바 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해당 폼을 열어서 킥뷰를 통해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폼도 별도의 스텝이 없습니다. 한 페이지로 끝났습니다. 즉 설명할 게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겠죠. 자, 한번 풀어 볼게요. 자, 폼에 생성되어 있는 오브젝트 컴포넌트 정보를 구하고 싶대요. 즉 폼은 컴포넌트가 올라가는 곳이죠. 그러면 현재 폼에 올라가 있는 모든 컴포넌트 목록을 얻고자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값을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1-1을 딱 누르게 되면 여기 하단에 아웃풋 창에 이 현재 폼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 정보가 쭉 출력이 됩니다. 잘 봐두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로드해서 1-1을 딱 누릅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 정보가 쭉 올라와요. 자, 데이터셋 1 올라왔고 3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도 여기서부터 6번, 그 다음에 7번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오른쪽에 div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div가 찍혔죠? div에는 div 안에 버튼, 자, 버튼 1과 그리드가 추가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크립트에서는 이 서브 정보에 있는 값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 많은 분들이 폼에 있는 오브젝트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어떤 식으로 쓰냐면 1번 소스를 한번 볼게요. 자, this.all이라고 하는 곳에서 값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 이 this.all 프로퍼티에서 값을 꺼내게 되면 이 폼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비지블 컴포넌트, 인비지블 컴포넌트를 다 얻을 수가 있는데 단 제약사항이 하나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 컴포넌트 대표적인 게 div와 탭이 있었죠. div에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또 다른 컴포넌트를 포함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this.all로 실행을 해서 값을 꺼내게 되면 맨 최상단에 컨테이너 정보만 나오고 서브 정보에 대해서는 탐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얻게 되면 div 안에 있는 컴포넌트 정보는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폼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를 얻고 싶다 하면 이 방법을 쓰시면 안 됩니다. 이 방법을 쓰시면 안 되고요. 주석 처리를 한 다음에 밑에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fn 언더바 컴플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따로 만들어 놨고요. 주석 해제를 한 다음에 다시 리로드를 해서 1-1을 딱 눌러 보겠습니다. 자, 1-1을 딱 눌렀을 때 이제는 여기 div가 얻어지고 div 안에 있는 버튼과 그리드 1도 탐색이 가능한 걸 알 수 있어요. 자, 위에 있는 방식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밑에처럼 쓰셔야 돼요. 이 함수 그냥 가져다 쓰시면 돼요. 자, 뭐가 다를까요? 보시면 conf.list에서 자, 폼 정보를 넘겨줬죠. 여기서도 all을 했습니다. this.all. 여기가 폼이기 때문에 this.all이 되는 거죠. 자, 폼문을 통해서 값을 얻는 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타입이, 컴포넌트 타입이 디비전이나 탭이면 재기 호출을 하게 해놨습니다. 다시. 그렇기 때문에 서브에 있는 컴포넌트들도 다 검색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넣어주지 않게 되면 하위에 있는 객체 정보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폼에 있는 모든 컴포넌트 정보를 얻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프로퍼티에는 this.all이 있고요. this.component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셋을 쓸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all은 폼에 있는 인비지블, 비지블 모든 컴포넌트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컴포넌트는 비지블 컴포넌트만 탐색을 할 수 있어요. 오브젝트는 인비지블 오브젝트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인비지블 오브젝트로 해놓고 한번 컴포넌트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1-1을 딱 누르게 되면 인비지블 오브젝트, 데이터셋 정보만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이것저것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러면 all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조금이라도 나는 성능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 비지블 컴포넌트에서 찾을 때는 컴포넌트, 인비지블에서 찾을 때는 오브젝트에서 넣었다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 접근하는 방법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컴포넌트 아이디 스트링 값을 오브젝트로 바꾸래요. 자, 여러분들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스트링을 오브젝트로 바꾸는 메소드, 자주 사용하는 메소드가 있을 겁니다. 혹시 기억나는 메소드가 있을까요? 굳이 자바스크립트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뭐 일반 저희 제품 중에 마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었는데 이때도 스트링 문자열을 오브젝트로 바꿀 때 쓰던 메소드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네. 이발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발. 자, 이발 메소드를 많이 써보셨을 건데요. 자, 문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시큐어 코딩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들여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시큐어 코딩은 클라이언트 소스나 서버 쪽 소스로 여러분이 작성해 놓은 것이 보안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해 주는 솔루션이에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넥사크로 플랫폼으로 개발하게 되면 작성된 소스를 이 시큐어 코딩 솔루션으로 다 돌려봅니다.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최근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작성한 소스 중에 보안에 이배인되는 코드가 없는지를 다 점검을 해요. 그때 체크하는 부분이 이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습니다. 이발. 이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다시 재개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께 레포트를 출력을 해줄 거예요. 이발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회해서 다시 작성하세요. 자,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다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보안심사에서 통과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존에는 스트링을 오브젝트로 바꿀 때는 이렇게 이발로 감싸주게 되면 오브젝트로 바뀌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시큐어 코딩에 위배되기 때문에. 따라서 스트링을 오브젝트로 바꿀 때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컴포넌트에다가 넣었다 빼기만 하면 오브젝트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컴포넌트는 비지블 컴포넌트를 넣었다 빼야 인식을 하겠죠. 만약에 인비지블 오브젝트를 변환하고 싶다 그러면 오브젝트에다가 넣었다 빼면 되겠죠. 나는 이것저것 신경 쓰기 싫어 그러면 all에다 넣었다 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1-2 소스를 보게 되면 자, 그리드 3점 네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타입은 스트링이 넘어옵니다. 스트링. 그런데 이 스트링을 오브젝트로 바꾸기 위해서 그리드니까 비지블 컴포넌트죠. 저는 컴포넌트에다가 넣었다 뺐어요. 그러면 여기가 오브젝트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1-2를 딱 누르게 되면 처음에는 스트링이었어요. 네임을 꺼냈을 때는 스트링이었고 이것을 넣었다가 뺐더니 오브젝트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발 단어 자체를 잊어버리셔야 돼요.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더라도 이발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쓰시면 시큐어 코딩에 이배된다는 거 꼭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1 타이머를 이용하여 시간을 표현하시오. 자, 2-1 현재 시간 4시 20분 33초, 34초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타이머를 실행을 했으면 타이머를 해제할 수 있어야 되겠죠. 2-2를 누르게 되면 타이머가 멈춥니다. 뭐 저희가 뭐 자바스크립트로 시계를 표현할 수 없어서 이걸 설명드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개발하다 보면 일정한 시간마다 이벤트를 발생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지사항 같은 것들을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푸시 서버를 도입을 해서 메시지가 발생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푸시라고 하는 서버를 도입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적용하지 않고요. 이거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일정한 시간마다 DB를 체크를 해봐요. 예를 들어서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단위로 이벤트를 발생을 시켜서 로직을 처리하겠죠. 자, 그때 그 일정한 시간마다 이벤트를 발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2-1이에요. 자, 그러면 타이머 이벤트를 발생시켰으면 끌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게 2-2입니다. 자, 소스를 보겠습니다. 2-1 set 타이머. 자, 타이머에 대한 아이디가 1초 밀리세컨드 1초마다 한 번씩 동작을 해라. 자, 그러면 이 이벤트는 어디서 추가적인 스크립트를 작성하느냐? 폼이 가지고 있습니다. 폼 이벤트 중에 온타이머라고 하는 이벤트가 걸려 있어요. 온타이머. set 타이머를 걸게 되면 온타이머가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점 타이머 아이디가 1, 2, 3이면 저는 이것을 이 함수를 통해서 시계를 표현하도록 구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타이머를 끌 때는 그냥 킬 타이머, 타이머 아이디만 해주시면 돼요. 타이머를 끄지 않으면 계속 동작을 합니다. 폼을 닫을 때까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에 특정한 프레임에다가 걸어놨다 그러면 그 프레임이 닫힐 때까지 동작을 하는 게 타이머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차일드 창을 띄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그리다 보면 코드성 데이터 같은 걸 가져오기 위해서 팝업 창을 띄우겠죠. 자, 이것을 팝업을 띄우는 방법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모달 방법과 모달 리스 방식이 있는데요. 두 개의 차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1을 딱 누르면 모달 방법으로 뜹니다. 모달. 파일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폼 여기에 3-1의 소스를 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3-1의 소스를 고쳐주시고요. 여기도 바꿔줘야 되나? 여기도 좀 바꿔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3-1 소스를 누르면 팝업 창이 뜹니다. 이게 모달리스 방식이에요. 모달은 페어런트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페어런트에. 그렇기 때문에 차일드 창에서 메인 폼을 접근하려고 하면 해당 폼을 닫아줘야 접근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페어런트에 종속되어 있다 보니까 이 화면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모달의 특징입니다. 자, 값을 선택해서 전달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값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건 크게 문제되지 않고요. 다음은 모달 리스 방식입니다. 모달 리스는 자, 페어런트에 종속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페어런트를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차일드 창이 떠 있는 상태에서 페어런트 선택도 가능합니다. 이게 모달 리스예요. 이 둘 간에는 데이터 값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모달 방법은 팝업은 모달과 모달 리스가 존재하는데 저희는 모달 방법을 권장을 합니다. 모달 리스 방식은 추천하지 않아요. 왜 추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넥사크로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를 실행하기 때문에 두 개의 화면 뜨는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화면을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이렇게 화면이 오픈되는 게 보이시고요. 자, 둘의 뜨는 차이를 한번 보세요. 3-1을 딱 클릭하게 되면 바로 화면이 뜨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느리다는 생각은 들리지 않죠. 자, 그런데 모달리스를 한번 띄워볼게요. 자, 클릭했습니다. 좀 기다릴 거예요. 하얀색 화면이 보였다가 좀 기다리면 이제 화면이 출력이 될 겁니다. 어때요? 한참 오래 걸리죠. 이것 때문에 모달리스 방식은 권장하지 않아요. 자, 왜 이렇게 늦을까요? 잘 보시면
페어런트와 별도로 놀죠. 그렇다 보니까 넥사크로 엔진을 페어런트에 있는 것과 공유해서 쓸 수가 없어요. 별도의 스레드로 뜨기 때문에 엔진을 하나 더 올려줍니다. 넥사크로 제품이 처음에 올라올 때 초기 엔진 파일이 로딩이 된 다음에 화면을 출력하거든요. 따라서 팝업도 이 팝업이 뜨면서 넥사크로 엔진을 새롭게 하나를 올려준 다음에 팝업 창을 가져와서 보여주기 때문에 로딩되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달리스 방식을 쓴다고 한다면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성능이 느리다는 걸 감안하시고 쓰셔야 돼요. 최근에 얼마 안 됐죠. i11까지 단종이 됐다라는 기사가 났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i를 벗어나서 쓴다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아직까지도 i 브라우저로 쓰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용자분들이 i로 실행했을 때는 모달리스는 이렇게 시간이 좀 소요된다라는 걸 알고 쓰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폼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마지막 커먼, 자주 물어보는 기능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지션과 어레인지먼트. 이 부분은 어제 마지막 시간에 했어요. 저희가 사용자 PC마다 모니터 크기가 다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만든 소스가 화면이 리사이즈가 동작해야 된다. 그거 보여드렸었죠.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다음은 다이나믹하게 크리에이션, 즉 여태까지는 저희가 컴포넌트를 그릴 때 마우스로 드래그 드롭 해가지고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포지션과 어레인지먼트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어저께 했어요. 하지만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New에 폼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폼을 선택해 주시고요. 저 EX에다 넣겠습니다. 자, 리사이즈 1을 해주시고, 자, 넥스트. 자, 넥스트. 자, 이 화면이 나왔었죠. 이 화면 단계에서는 픽셀과 퍼센트가 있지만 가능한 픽셀로 해놓는 게 작업량을 최소화할 수 있다.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1단계예요. 피니시.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의 폼이 만들어졌으면 여기에다가 컴포넌트를 그려봐야 되겠죠. 버튼을 2개 그릴 거예요. 하나, 2개 그리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버튼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퍼티를 카테고리로 정렬을 해서 첫 번째 버튼의 위드를 픽셀이 아니라 퍼센트로 바꿔볼 거예요. 퍼센트. 밑에 있는 버튼은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서 퍼센트와 픽셀의 차이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킥비를 통해서 자, 넥사크로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로 실행한 다음에 런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리사이즈를 한번 해볼게요. 자, 리사이즈 하면 위에 있는 컴포넌트는 위드가 퍼센트이기 때문에 화면 사이즈에 맞게 자동으로 위드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위드는 픽셀이 고정이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없죠. 이게 퍼센트와 픽셀의 차이예요. 자, 두 번째. 밑에 있는 컴포넌트를 위쪽으로 올려줍니다. 버튼 00 옆으로. 자, 저장한 다음에 다시 리로드를 해서 리사이즈를 한번 해볼게요. 예상되는 건 앞에 있는 것만 움직이겠죠. 자, 정말 그런지 볼까요? 정말 그렇죠.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앞에 있는 컴포넌트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사이즈 변화가 있으면 뒤에 있는 컴포넌트는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따라다니거나 밀리거나 해야 되겠죠. 자, 이것을 스크립트로 구현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스크립트로 구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레인지먼트라고 하는 기능으로 할 수 있어요. 자, 버튼 00에서 마우스를 가운데다 가져다 대면 손 모양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버튼 0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 여기 좌표값 간격만큼 유지를 시켜줘요. 46픽셀. 저장하고 자, 리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리사이즈를 하게 되면 저 48픽셀을 유지하면서 따라다니죠. 이게 어레인지먼트 기능입니다. 자, 다음은 P2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가 있는데
현재 텍스트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 텍스트 글자 사이즈만큼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하고 싶다. 그러면 자, 넓이를 텍스트에 맞게 줄이고 싶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상단에 나타날 수 있고 하단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중간에 fit content by width를 눌러주게 되면 텍스트에 맞게 넓이가 줄어들어요. 또는 늘어나게 되겠죠. 또는 얼라인에도 있습니다. 얼라인 기능 중에 fit content by height를 딱 눌러주게 되면 글자 높이만큼 줄어들어요. 이게 fit content입니다. 자, 여기까지 배운 걸 토대로 응용한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렸었죠. SMPL이라고 하는 여기 서비스에 오렌지핏이 있었습니다. 오렌지핏. 자, 오렌지핏을 열어주시고요.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했을 때 리사이즈 한번 해볼까요? 리사이즈 하게 되면 왼쪽에 그리드가 퍼센트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크기가 조정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드 넓이가 변화가 일어나죠. 그것은 그리드의 넓이가 퍼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리고 보시면 자, 오른쪽에 있는 이걸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프로덕션과 이어. 프로덕션이 데이터 양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죠. 그리고 연도도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따라다니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옆으로 늘어나야 되니까 fit content by width가 될 겁니다. width. 이렇게. 또 밑에 있는 서머리 볼게요. 서머리도 자, 위아래로 내려봅니다. 그러면 서머리가 내용에 따라서 글씨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죠. 이럴 때마다 밑에 있는 디비전도 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따라다녔었죠. 자, 이걸 보게 되면 여기도 어레인지먼트가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fit content를 하려고 하는 컴포넌트가 데이터셋에 바인딩 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의 컴포넌트는 바인딩을 이용해서 개발이 되어 있죠. 이럴 때는 반드시 이벤트를 하나 써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벤트는 폼에 있었습니다. 폼에 이벤트 중에 onBindingValue change라고 하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이 이벤트를 걸어주고 반드시 this.resetScroll을 해줘야 정상적으로 fit content가 동작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바인딩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fit content 컴포넌트가 있다고 하면 그냥 쓰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포지션과 어레인지먼트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나머지는 문제를 풀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문제는 5번에 있습니다. EXE 언더바 챕터 5 언더바 컴프. 자, 해당 폼을 열겠습니다. 자, 해당 폼을 연결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레인지먼트를 이렇게 연결을 해놨네요. 이벤트를 걸어서. 자, 여기에 보게 되면 퍼센트로 계산을 했을 때 이러한 위드 값이 어떻게 출력되는지 스크립트 정보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확인을 해본 거고요. 자, 이것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고요. 여기서 요 드래그 했던 거, 요거 살펴본다고 하면 요거 보면 되겠죠. 요거 이벤트가 어떻게 그려졌는지. 여기 있죠? 온 드래그 했을 때 요거 X좌표, Y좌표 읽어서 그냥 무브를 시켜준 것 뿐이에요. 요 스크립트를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밑에. 자, 다이나믹 크리에이션. 여태까지 저희가 컴포넌트를 그릴 때는 위에 있는 원하는 컴포넌트를 선택을 하고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스크립트로 컴포넌트를 만들 수 없습니까? 문의를 많이 합니다. 자, 2-1을 누르면 만들어져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만들 수만 있느냐? 삭제도 할 수 있어요. 2-2 삭제됩니다. 자, 폼에는 잘 만들어지는데 div 안에는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또는 탭에도 잘 안 만들어져요. 2-3을 누르면 디비전 안에다도 넣을 수 있고요. 2-4를 통해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2-1부터 2-5까지 소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 자, new 버튼, new grid, new static. 자, new를 통해서 원하는 컴포넌트를 그려주시면 돼요. 자, init 하고요. 해당되는 id, left top, right bottom, 그리고 만들어진 이 컴포넌트를 폼에다가 add child 해줍니다. 그리고 add child를 했다고 해서 화면에 바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속성 추가할 거 있으면 속성 추가해 주시고요. 반드시 show를 해줘야 화면에 보여져요. 자,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요. 그럼 삭제는 어떻게 하느냐? remove child 해주면 돼요. 폼에 붙였던 아이디로. 자, remove child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스토리와 널까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메모리가 떨어집니다. 자, remove child 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메모리가 떨어지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브라우저 메모리 관리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브라우저에서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브라우저는 각 브라우저마다 가비지 컬렉션 하는 시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조금의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기다리면 폼에서는 잘 되는데 DRV에는 안 돼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자, DRV는 하나의 스코프가 더 들어가죠. 이렇게 div2.form.addChild. 폼에다 할 때는 그냥 this.addChild 해주면 됐지만 디비전은 div.form이라고 하는 스코프가 더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스코프를 몰라서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스코프만 넣어주면 똑같습니다. 탭도 똑같겠죠. 탭도 탭.탭page1.form.addChild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삭제하는 것도 이 스코프 때문에 삭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스코프만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까지 소스를 살펴봤고요. 오른쪽 볼까요? 자, 그러면 컴포넌트를 생성할 수만 있느냐? 이벤트도 걸 수 있어요. 이벤트도 걸 수 있습니다. 이벤트만 걸 수 있느냐? 바인딩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바인딩도 할 수 있습니다. 자, 2-5 소스 볼게요. 2-5 소스. 자, 이벤트가 없으면 다시 그려주도록 했고요. 자, add 이벤트 핸들러. 자, 이벤트는 해당 컴포넌트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이벤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이벤트 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onClick 이벤트에다가 여기 펑션을 연결시켜 줬기 때문에 메시지 창이 뜬 거고요. 2-6은 자, 바인딩. 자, new bind item. 자,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어제 많이 해봤습니다. 스크립트로만 보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디서 했느냐? 자, 폼이라고 하는 서비스에 폼 언더바 emp 언더바 exe 저랑 같이 했던 사원관리 프로그램 있죠? 언제 했느냐? 이렇게 드래그 드롭 했을 때 바인드 아이템 창이 떴던 거 기억나시죠? 이 내용을 스크립트로 해준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보는 어디 있느냐? 소스 탭에 있습니다. 소스 탭 맨 하단에 보게 되면 이러한 바인드 아이템 정보들이 기술되어 있어요. 이것을 5번에서는 이렇게 추가를 했을 뿐입니다. 자, 바인딩은 밸류만 할 수 있느냐? 그런 게 아니었죠. 밸류뿐만 아니라 위드, 백그라운드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인딩까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다이나믹 크레이션 하는 건 이 정도면 충분히 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1번부터 5번까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잘 따라 하셨을까요? 사실 속도가 좀 빠른 면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이해하고 따라왔다고는 사실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못 따라오신 분은 이 문서를 보시고 쭉 따라 하셔도 되고요. 사실 이 현재 보고 있는 edu 프로젝트 N에는 완성된 소스가 한 벌 더 있습니다. 자, 현재 저희가 작업했던 소스는 EXE라고 하는 서비스가 여기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풀었었죠. 자, edu 프로젝트 N을 선택을 하고요. 새 상단에 메뉴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오픈 컨테이닝 폴더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원본 소스 위치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 위치에 보게 되면 exe 폴더가 있고 exe2 폴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위치에 있는데 왼쪽에선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는 exe 폴더는 보이는데 exe2 폴더는 보이지가 않아요. 혹시 왜 안 보이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똑같은 폴더에 있는데 exe2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 안 보일까요?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것은 타입 데피니션이라는 곳에다가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타입 데피니션의 서비스에다가 여기다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같은 폴더에 소스 폴더가 있다고 해서 다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다 등록을 해줘야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주시고 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exe2 엔터. 자,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좀 기다리게 되면 왼쪽에 exe2라고 하는 서비스가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해당 소스를 올렸으면 뭘 해야 될까요? 제너레이트를 해줘야 되죠. 자, 저희가 해당 프로젝트를 오픈할 때 전체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는 제너레이트의 어플리케이션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단위로도 할 수 있어요. 서비스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제너레이트 서비스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디제너레이트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1 챕터 데이터셋이 1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을 열어보게 되면 자, 저희가 처음에 작성했던 스크립트 필터가 있었죠. 필터에 대한 스크립트를 다 여기다 써놨어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도 여기 데이터 체크하는 부분도 스크립트를 다 써놨습니다. 이걸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어저께 모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사이트 소개는 따로 드리지 않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 교육 내용은 마무리할 거고요. 잠깐 질문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중간중간에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혹시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